오진이 살릴가는 고성이 내가 내놓는 걸로 하지. 거기까지가 내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야. 박진석의 이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이제 다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본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어느 날 밤, 박진석 집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던 박진석에게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아주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아빠, 잠깐만요. 박영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박진석 앞탁자 위에 USB를 살짝 올려놨어요. 이거 나중에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보셔도 되는데요. 그냥 오늘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가볍게 농담을 섞고 싶었는데 입술이 자꾸 굳어서 결국 이렇게 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박진석도 딸 얼굴이 너무 진지한 걸 보고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그래, 알았다. 아빠가 볼게. 그날 밤,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는 순간부터 이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USB 안에는 3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1. 웹툰, 2. 통화 녹음, 3. 병원 기록. 먼저 웹툰 폴더를 열어보니 박영나가 그동안 작업해온 웹툰 원고와 네이버 웹툰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작가명 박영나, 계약자 이지환, 계약금 300만 원 입금 내역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짧은 셀프 영상 하나도 같이 있었죠. 아빠, 저 웹툰 작가로 데뷔하게 됐어요. 엄마는 분명히 반대할 거라서요. 그래서 기사 오빠 이름을 빌렸어요. 저 엄마 꿈 말고 제 꿈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화면 속 박영나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딸이 그냥 방에서 그림으로 장난치는 줄만 알았던 박진석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2번째 폴더를 여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통화 녹음 안에는 날짜별로 녹음 파일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어요. 그중에 엄마 은호라는 파일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귀에 익은 고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노, 내가 지금 내 제안 거절하면 내 오빠 죽는 거 그냥 두겠다는 거야.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알고 보니 쌍둥이 오빠라는 그 애 살릴 기회를 외면해? 그게 동생이야? 잠깐의 정적 뒤에 조금 떨리는 지은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도 사람인데 솔직히 무서워요. 저보고는 계속 가족 얘기하시면서 이사장님은 자기가 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내가 누군지 잊었어? 재단 이사장이야. 내가 쓰러지면 이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데. 넌 아직 젊잖아. 회복도 빠를 거고.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건 오빠 버리겠다는 소리야. 마지막에 지은호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전 그냥 기증자 말고 사람 취급은 받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이 서재 공기를 통째로 갈라놓았어요. 학창시절 친구로 지내던 아이에게 알고 보니 자기 쌍둥이 아들에게까지 어떤 방식으로 손을 뻗고 있었는지 박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다른 식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가온재단과 관련된 재무자료를 검토하다가 해외 계좌에서 특정 병원으로 반복 송금된 내역을 발견했어요. 후원이라고 보기엔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한데 특정 달에는 마치 큰 수술비라도 모으듯 금액이 2~3배로 치솟은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선행이 아니네. 결국 박성재는 병원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중환자실 쪽 복도를 바라보던 그때, 그리고 그 옆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지은호.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 조금 떨어진 의자에는 환자 보호자 팔찌를 찬 남자가 깊게 기대 앉아 있었어요. 한우진. 이름표를 보는 순간 성재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한 번에 엮였어요. 가끔 지은호 입에서 튀어나오던 대학 때 같이 과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눈앞에 환자 이름. 둘이 대학 때부터 친구라더니 지금 보니까 그냥 친구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 들려온 고성이의 낮은 목소리. 선생님, 시간 오래 끌면 곤란해요. 재단에서 도와드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수술 일정 최대한 앞당겨줘요. 기증자 쪽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기증자, 설득. 그 단어들이 조금 전까지 보고 온 재무제표 숫자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성재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니구나. 사람을 어디까지 쓸 수 있나 보는 거네. 지은호는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수술, 할게요. 고성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어요. 역시 내 딸이다. 고성이는 그렇게 말하며 팔을 잡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계약 확정 통보처럼 들렸어요.
대학 시절 서로 그냥 친구인 줄만 알고 지내던 우진을 떠올리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같은 과 동기였고 조별 과제 같이 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나눠 먹으면서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냐 라며 웃던 날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남매, 쌍둥이 오빠와 동생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상태에서 자신이 수술대에 누우려 하고 있다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술 일정이 잡히고 수술 전 설명을 다시 듣던 자리에서 모든 게 다시 뒤집어집니다. 주치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두 분 다 검사 결과가 양호해서 다행입니다. 어머님도 지은호 씨도 이식은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네, 어머님도 부분 이식 가능하시고 지은호 씨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최종 공여자로 할지 가족끼리 상의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듣는 순간 지금까지 들었던 고성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전부 뒤집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내가 쓰러지면 재단이 무너진다. 전부 계산이었구나. 그날 오후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고성이를 다시 불러 세웠어요. 저 수술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선생님께 들었어요. 이사장님도 이식 가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고성이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누군지 까먹었어. 재단 이사장이야. 내가 쓰러지면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해. 넌 아직 젊어. 금방 회복해. 누군가는 희생해야지. 결국 덜 아까운 쪽을 고르신 거네요.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버려둔 딸이니까 한 번 더 쓰러져도 괜찮다.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오빠 옆에 수술동이서 들고 서 있는 동생이니까. 그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 말과 동시에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숨을 멈췄어요. 박영나와 이지환이 CC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나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는 아는데. 지금 엄마가 하는 건 그때 자기한테 돌아왔던 모욕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피 섞였다는 이유로. 밤이 되기 전 모든 조각은 결국 박진석 손에 모였습니다. USB에 담긴 통화 녹음, 병원 기록, 재단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까지. 서재에서 마지막 파일을 닫는 순간 박진석은 아주 조용하게 결심을 했어요. 이건 나 혼자 볼 일이 아니다. 다음 날 저녁, 거실 TV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우연히 들른 이지혁까지. TV 화면에는 USB가 꽂혀 있었고 재생 버튼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박진석이 리모컨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우리 집이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주는 거다. 버튼을 눌렀고 고성이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가득 채웠어요. 친오빠 살릴 기회를 거부하면 넌 평생 죄책감에 묶여 사는 거야. 지은호의 떨리는 대답, 장학생을 가짜 기증자로 세우겠다는 대화, 병원장과 나눈 은밀한 거래까지 USB 속 내용이 가족들 앞에서 재생됐습니다. 영상이 하나 끝날 때마다 거실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굳어갔어요. 이게 엄마 목소리 맞아요? 박영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고 성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회계 파일이 화면에 뜨자 박진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적힌 돈이 다 우진이 수술비야. 근데 정작 자기 몸은 한 번도 꺼내지 않고 버렸던 딸만 계속 앞에 세웠다. 그날 밤 병원 상담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우진, 지은노, 박진석, 고성희. 의사가 기본 설명을 마치고 나가자 상담실 안에는 가족 넷만 남았어요. 먼저 우진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지? 나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들이 알기나 하냐고 했잖아. 고성희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근데 동생한테 했던 말도 있더라.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애한테, 알고 보니 쌍둥이 동생한테 오빠 살릴 기회 외면하면 평생 죄책감에 묶인다고. 우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난 엄마가 우리 둘 중 누구한테 진심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 내 병은 내가 감당할게. 동생 가는 건드리지 마. 동생이라는 말에 지은호 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대학 시절 그저 장난처럼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냐고 웃던 사이가 이제 진짜 남매, 쌍둥이 오빠와 동생인 걸 알게 된 뒤라 그 한마디가 더 아프게 박혔어요.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아, 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리고 은호도 어른들 잘못 사이에 낀 피해자야. 우리가 많이 잘못했다. 지금까지는 누구 간을 쓸지만 두고 싸웠는데 이제부터는 누가 사람답게 책임질 거냐부터 정해야 된다. 박진석 눈빛이 고성희를 향했습니다.
우진이 살릴가는 고성이 내가 내놓는 걸로 하지. 나도 이식 가능하단 소리 들었다. 근데 우선순위는 이 집에서 제일 많이 거짓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책임지는 거야. 그게 내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야. 고성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박진석이 말을 쏟아낼 때마다 그동안 쌓아 올린 자리와 가면이 한 층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담실을 나온 뒤 고성이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재단 이사회에는 이미 USB 사본이 넘어갔고 집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이 등을 돌렸고 이제 병원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한편 사무실 창가에 서 있는 지은호 옆에는 조용히 다가온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은호야. 이날만큼은 장난 섞인 말투가 아니었어요. 살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이 남 살릴 생각도 하는 거야. 너 살고 싶다는 마음 있으니까 우진이 살릴 생각도 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같이 들고 가자. 너 혼자만 버티지 말고. 지은호는 눈물을 훔치며 어두워진 창밖 하늘을 한참 바라봤어요. 대학 때부터 그냥 친구인 줄 알았던 사람. 알고 보니 쌍둥이 오빠였던 우진. 그리고 이제 그 오빠를 살릴 간을 누가 내놓을 거냐를 두고 한 집안 전체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판 위에 자신도 서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누가 간을 내놓느냐에서 시작해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거냐는 싸움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 누구도 몰랐다는 말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병원 상담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먼저 움직인 건 우진이었는데요. 힘이 없는 팔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조금 삐걱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방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 지은호가 얼른 휠체어를 밀었고 박진석이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고성이만 혼자 의자에 앉은 채 둘러앉은 사람들의 체온이 빠져나간 자리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서야 고성이가 겨우 숨을 쉬듯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나만 악마네. 근데 그 말조차 스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복도로 나온 지은호는 우진을 병실 침대에 옮겨 눕히고 나서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어요.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친구.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오빠였고 지금은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이 누워있다는 게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겨우 눈을 떴어요. 은호야, 내 동생. 이 한마디가 지은호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통째로 바꾸지는 말자.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나 살리겠다고 해서 고맙긴 한데 그렇게 살면 너는 평생 내가 만든 그림자에 갇혀 사는 거잖아. 우진이 말끝을 흐리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대학교 때 생각난다. 교수님이 우리 보고 쌍둥이냐고 물었던 날 있잖아. 있었지. 둘이 성적 똑같이 나왔다고 가족이냐고 같이 했냐고 물었잖아. 그때 우리가 혈연이면 큰일 난다고 웃었는데. 진짜 큰일 났네. 진짜로 혈연이라서. 둘 다 웃으려다 말고 그냥 동시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 시각 병원 옥상에서는 박진석이 혼자 담배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불은 붙이지도 않았는데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멍하니 서 있었죠.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 계속 반복됐어요. 우진이 살릴가는 고성이 내가 내놓는 걸로 하지. 자기가 그 말을 했는데도 다시 떠올릴수록 손발이 저려왔어요. 나도 나쁜 놈이긴 해. 버릇처럼 웃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고성이의 모성 서사에 감동해서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자기였다는 생각이 들자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 이 선은 내가 끊어야 하는 거 맞지. 박진석은 담배를 품속에 다시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사회 소집 요구서 도착 가온재단 이사 일동. USB 사본이 이미 회사 쪽으로도 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가온재단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평소보다 두세 배는 무거웠어요. 원로 이사 한 명이 서류를 콱 내려놓으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이사장님, 우리가 다 같이 여기까지 온 거지 혼자 만든 재단 아니잖아요. 장학생을 가짜 기증자로 세우겠다는 얘기까지 녹음된 파일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이사가 이어받았습니다. 버려졌던 딸을 데려다가 쌍둥이 아들 수술용 기증자로 쓰려 한 정황까지 나왔어요. 이건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니라 재단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예요. 고성이는 침착한 척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 USB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가족 내부에서 일부만 발췌한 거 아닙니까? 통화라는 건 중간만 잘라도 전달되는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발치마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근데 앞뒤 다 붙여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덜하진 않더라. 박진석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회의실 가운데에 서서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전부 내가 들었고 병원 기록도 내가 직접 확인했어. 고성이가 이사장 자리에서 한 손으로 어떤 장부를 만지고 있었는지 다른 손으로는 어떤 아이 목을 쥐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지금 나 한 사람만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면. 고성이. 박진석이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고성의 이름을 낮게 끊어 불렀어요. 나는 여기 남편으로 온 거 아니고 이 재단 이름 걸고 온 사람이야. 가족이니까 눈 감아줘야 한다는 말은 안 통할 거다.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퇴 안 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그래서 더더욱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 내가 빠지면 재단도 같이 무너져. 원로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사장님. 그나마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수술, 모든 과정에서 재단이 아니라 엄마로 서는 겁니다. 이 말에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로 서라고요? 그래요. 이사장님 말대로 그 아이들이 가족이라면 이제는 명함 말고 몸으로 증명할 때가 온 거죠. 회의실 공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어요. 그날 오후, 지은호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지혁을 만났어요. 커피잔은 식어가고 있었는데 둘 다 손도 안 대고 있었습니다. 지혁 선배, 나 진짜 도망치고 싶어. 어디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대학교 때처럼 우진이랑 집 앞 포장마차 가서 어묵 국물이나 먹으면서 우리 내일 시험 망했다 이러고 웃고 싶어요. 지은호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목끝이 자꾸 떨렸어요. 근데 이제 알잖아. 그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진짜 오빠였다는 거.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어요. 내가 몰랐던 시간들까지 한꺼번에 죄책감으로 올라오는 느낌이라. 은호야. 이지혁이 한 손으로 컵을 돌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지은호 시선을 잡았어요. 너 오빠 살리고 싶은 마음 있고 너도 살고 싶은 마음 있지? 있죠. 그 두 개 다 진짜 마음이야. 둘 중 하나만 진심이어야 한다는 규칙. 누가 만든 거냐? 지은호는 조금 멍해졌어요. 내가 죄책감 느끼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판에서 진짜 죄책감 느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 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사람. 자기 몸은 끝까지 감춘 사람. 알아요. 알면서도 우진이 숨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남의 시간을 빌려 살고 있는 기분이라. 이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혼자 들지 말고 나눠 들자고. 내가 옆에서 같이 들고 있을게. 지은호는 괜히 웃음이 났어요. 지혁 선배는 왜 맨날 못 지킬 약속을 그렇게 쉽게 해요? 안 지켜본 적 없거든. 언제요? 대학교 때 내가 술 취해서 나 나중에 진짜 힘들면 누가 물 한 잔이라도 떠줬으면 좋겠다고 했었어. 내가 그랬어? 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 대신 커피라도 들고 앉아 있는 거고. 그 말에 지은호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최종 수술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족 전체 동의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 미뤄지던 날짜가 드디어 고정된 거였어요. 연락을 받은 사람은 박진석이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입니다. 공여자 쪽 검사가 한 번 더 필요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선택만 남았네. 수술 일주일 전. 고성이는 혼자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은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져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어요. 나도 이제 쉽게 회복할 나이는 아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사전 의료 행위 동의서 이름 칸에 고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펜만 대면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 어디야? 박진석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집,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있어.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도망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가락이 서명 칸 위에서 자꾸 떨렸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는 박진석과 고성이 둘만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의료 동의서와 이혼 서류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둘 다 서명해야 끝나는 서류네. 박진석이 종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뭐부터 할래? 고성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정말 이혼당할 짓을 했다고 생각해? 이혼이 선물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 뭐? 이 집, 이 재단, 이 가족에게 내가 한 짓들 다 그냥 과거의 실수로 치고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 고성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여보,
나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당신 회사도 이 재단도 당신 이름 석자도 그 모든 기반을 만든 사람이 지금 와서 나 나갑니다 하고 조용히 빠지면 그게 더 비겁한 거야. 그래서 계속 이사장 자리에 앉아서 애들 피까지 쥐어짜겠다는 거야? 나 수술할 거야. 잠깐의 정적 후에 고성이가 입을 열었어요. 서명할 거고 간도 낼 거야. 근데 그게 당신들이 나를 몰아붙여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수술이었으면 좋겠어. 박진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끝까지 이기적이네. 너답게. 내 마지막 체면까지 당신들 손에 안 맡기겠다는 뜻이야. 고성이는 의료 동의서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던 손이 서명칸에 닿는 순간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고성이 세 글자를 적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됐어. 서류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우진이는 내가 살린 거야. 그 다음에 당신이 날 어떻게 벌주든 그건 그때 가서 보자. 박진석은 이 여자가 끝까지 계산을 놓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한 발은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디 한 구석이 쓰리게 놓였어요. 그래. 일단 그 한 발이라도 내딛은 걸로 오늘은 넘어가자. 수술 하루 전날 병원 복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성재, 박영나, 이지혁, 그리고 정순이까지. 정순이는 지은호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은호야, 너는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저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네 마음이 제일 걱정이지, 몸보다. 정순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엄마, 저 대학 때 있잖아요. 맨날 밤새 실내에 2명 앉아서 라면 끓여 먹다가 허리 나가겠다고 투덜대던 애 있었잖아요. 그 애? 응. 그 애가 오빠였대요. 내 쌍둥이. 정순이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래서 더 살려야겠다 싶지. 네. 그래도 너까지 희생할 생각은 이제 하지 말자. 이제 안 해요. 지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병은 자기가 감당할 거라고. 제가 괜히 남의 인생까지 내 것처럼 끌어안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순이가 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가 누구 닮아서 그런 줄 아니. 엄마지 뭐. 그게 문제야, 이놈아. 둘이 웃으면서도 눈가는 자꾸 붉어졌어요. 수술 당일 새벽.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수술 준비실 앞에서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고 옆에는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은호야. 왜? 나 살아나면 우리 다시 한번 대학생처럼 살아볼까? 지금 우리가 뭐로 보여? 지금은 수술 대기 중 환자랑 보호자로 보이지. 살아나면 생각해 볼게.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쪽 준비되셨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끝에서 수술복 차림의 고성이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우진이 그 모습을 보고 작게 웃었어요. 은호야. 응. 그래도 엄마긴 엄마다. 지은호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도무지 고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 누군가는 이 싸움에서 피를 봐야 끝나는 거였구나. 오늘은 그 피를 보는 사람이 드디어 바뀌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자 복도에는 남겨진 사람들만 앉아 있었어요. 박진석, 지은노,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멀찍이 기대 서 있는 이지혁. 성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수술 끝나고 나면 재단도 정리하셔야죠. 그래야지. 그럼 우리는요? 너희는 너희 인생 살면 돼. 박진석이 짧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만든 자리 말고 너희가 선택한 자리에서.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계속 그릴 거예요. 이 집 이야기, 이 재단 이야기 다 그려서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영나야. 엄마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는 경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모성이 명함이 아니라 칼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군가 알고 있어야 또 다른 은호와 우진이 안 나와요. 정적 속에서 지은호가 작게 웃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내 웹툰 주인공 되는 거냐? 이미 됐거든요. 그럼 예쁘게 그려라. 이지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지금도 예쁜데 그림까지 예쁘면 반칙이지. 지혁 선배는 지금도 멘트하는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분위기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다시 열릴 때 이 복도 공기는 다시 한번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자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복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겐 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건 박성재였어요. 아버지.
짧게 부르더니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양손을 모아 쥐었어요. 저 어머니 미워요. 근데 그래도 살아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진석의 아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 미워하는 건 너 자유고 살아있는 것도 너희 자유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해서 미워지는 일 말고 너희가 골라서 후회할 일 좀 하면서 살아라. 말은 거칠었는데 목소리에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영란은 벽에 기대 앉아 무릎을 안고 있었어요. 우진 오빠 살아나면요. 응. 웹툰의 오빠 캐릭터 좀 덜 괴롭힐게요. 지금도 충분히 괴롭혔냐? 조금이요. 성재가 괜히 한마디 받아치면서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했어요. 지은호는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저 안에서 누워있을 우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진이 살아나면 혼낼 거예요. 왜 혼자 아프고, 왜 혼자 숨기고, 왜 혼자 오빠인 척만 하고 있었냐고. 옆에서 이지혁이 보이진 않게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때도 혼낼게. 살아나서 대답 들을 수 있을 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먼저 나온 건 집도의였습니다. 모두 벌떡 일어나 숨을 멈춘 채 쳐다봤어요. 수술은 일단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영란은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두 분 다 고비는 잘 넘기셨어요. 아드님은 상태 지켜보면서 경과 보시면 되고 어머님은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예상 범위 아닙니다. 박진석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진짜로 마음 깊이 우러나온 감사 인사였어요. 우진은 바로 눈을 뜨진 못했어요. 며칠 동안 겨우 숨만 고르게 쉬고 있다가 어느 밤 조금씩 눈꺼풀이 떨리더니 희미하게 떠졌어요. 제일 먼저 보인 건 천장이 아니었어요. 침대 옆에 엎드려 있다가 피곤해서 깜빡 잠든 지은호 뒷모습이었어요. 은호야. 우진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컸냐? 지은호가 흠칫 놀라며 일어났어요. 우진아. 목이 메어서 그 다음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이상하다. 우진이 웃으려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난 아직도 대학교 기숙사인 줄 알았는데. 여긴 중환자실이야, 바보야. 그래? 근데 내 얼굴 보니까 그래도 좀 살만하네. 그 한마디에 지은호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살아있으면 됐어. 희미하게 웃으며 지은호가 말했어요. 고성이가 눈을 뜬 건 그보다 조금 더 뒤였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건 허연 천장도 의사 얼굴도 아니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졸고 있는 박진석이었어요. 머리카락에 흰빛이 더 섞인 남편이 불편한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움찔하며 눈을 떴어요. 깼어? 짧은 인사였어요. 고성이는 목이 마른 듯 입술을 핥았어요. 우진이는 살았다. 눈물이 한 번에 고였어요. 그래도 내가 한 짓 중에 제일 잘한 일 하나는 생겼네. 박진석이 그녀를 한 번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지. 당신 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나보다 세상이 먼저 말할걸. 조금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정했어. 박진석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오늘부로 그만둬야 한다. 이름도 자리도 당신 손에서 떼어낼 거야. 고성이가 웃었어요. 결국 내 손에서 다 뺏어가는 거네.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짧고도 확실한 말이었어요. 대신에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도망은 못 가게 막을 거다. 도망가고 싶으면 수술 전에 도망갔었어야지.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래, 이번엔 도망 안 갈게. 안 믿어도 돼. 내가 나를 더 못 믿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해볼게. 나도 사람 흉내는. 몇 달 후, 가온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고성이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수사와 재판을 오가며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언론에는 재단 이사장, 장학생 기증자 강요 의혹, 버려졌던 딸, 쌍둥이 아들 수술 도구로 이용,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기사 댓글 중에는 전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 자기 간 내놓고 책임지긴 했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저 집 애들이 제일 불쌍하다. 세상은 쉽게 잊지 않았지만 완전히 한쪽으로만 돌도 던지지 않았어요. 고성이는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길고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틈에 재단 구조는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회장 자리 대부분을 내려놓고 재단 운영권을 외부 이사회에 넘겼어요. 우리 집 이름으로 사람 살리는 일, 이제는 진짜로 사람 살리는 데만 써라. 마지막 이사회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대신 은호가 추천하는 장학생 프로그램 하나는 끝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기 피 때문에 인생 꼬였던 애가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쪽으로. 이 말이 조용히 회의록에 적혔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흘렀어요. 어느 봄날 오후 작은 카페 한켠에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지은노, 이지혁, 박성재, 박영나 그리고 팔에 아직 옅은 흉터가 남아있는 한우진까지.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간이식 환자 모임 회장이라니까. 누가 뽑았는데? 지은호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내가. 그게 무슨 회장이야. 그건 그냥 자칭이지. 성재가 받아쳤어요. 자칭도 중요해요. 우진 오빠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붙인 직함일지도 몰라요. 영나가 거들었어요. 그럼 너는 뭐냐? 성재가 물었어요. 전요? 웹툰 작가님이요. 영나는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는 새로 연재를 시작한 웹툰 첫 화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피, 이름 그리고 우리. 실화냐? 성재가 웃었어요. 많이 섞었어요. 실화도 있고 내 맘대로 바꾼 것도 있고. 그래도 한 가지는 안 바꿨어요. 뭔데? 혈연보다 스스로 만들어온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지은호가 조용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웹툰 속 쌍둥이 남매는 처음에는 서로를 모른 채 친구였다가 뒤늦게 남매라는 걸 알고 한바탕 난리를 겪는데 마지막 칸에는 이런 대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가족인 건 혈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오늘도 내 옆에 남아있겠다고 내가 고른 이 선택만은 누가 뭐래도 내 거다. 우진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야, 이건 나도 저장한다. 저작권 침해예요. 나 모델인데. 그럼 홍보 열심히 해요. 카페 안에 한동안 웃음이 돌았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더니 박진석이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냐, 너희. 아버지. 성재가 일어나 맞았어요. 우연은 아니고 성재가 위치 찍어줬지. 아빠 단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안 본 거예요. 박진석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단체방은 맨날 회사 공지밖에 안 오는 줄 알았지. 그는 잠시 내 아이 얼굴을 차례로 훑어봤어요. 다 살아있네. 아버지 표현 좀. 성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말이다. 박진석이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도 다 살아가면서 싸운다야. 전에 우리 집은 뭐만 하면 죽겠다, 끝내겠다부터 나왔거든. 이제는 살아가면서 싸우자. 살아가면서 책임지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지은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살아가면서 책임지자. 우진이 그 말을 또박또박 따라했어요. 은호야, 나중에 우리 둘이 싸워도 일단 살아가면서 싸우자. 알겠어. 중간에 도망가면 안 돼. 그 말 이사장님한테도 한번 해줄걸. 지은호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잠깐 웃었다가 같이 조용해졌어요. 몇 달 뒤 어느 재판정 방청석에 지은호와 한우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수척해진 얼굴의 고성희가 서 있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고성희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속삭임이 섞여 나왔어요. 고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 경위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을 때 지은호가 작게 숨을 들이켰어요. 우진이 옆에서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은호야. 응. 우리 그래도 이 장면 보러 온 거 잘한 거다. 왜? 도망 안 가는 거 직접 확인하고 가는 거잖아. 그냥 소문으로만 들으면 나중에 또 흔들릴 것 같아서. 지은호는 고성희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불쌍하다고 느끼고 싶지도 않고 완전히 미워하기만 하고 싶지도 않은 이 이상한 감정들 전부를 자기 몫으로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게 내가 당신한테 받은 핏줄의 무게라면 내 선택으로 줄여보는 수밖에 없겠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지은호 씨, 한우진 씨,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수많은 카메라가 향해 왔어요. 지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어요.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분도. 우진이 옆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본인 죄의 책임을 다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기자들이 한꺼번에 펜을 움직였어요. 그 말이 기사 제목으로 어떻게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작업실 천장에 매달린 전등 아래서 영나가 마지막 컷을 그리고 있었어요. 웹툰 시즌 1 마지막 회였어요. 마지막 장면 속 쌍둥이는 좁은 옥상에 앉아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핏줄로 이어진 거 맞는데. 응. 그건 만으로만 살지는 말자. 그럼 뭘로 살게? 내가 오늘 고른 선택으로.
영란은 마지막 말풍선을 닫고 나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끝.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야, 작가 마지막 화 언제 올라와? 문자를 보낸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바로 다음 줄에 하나 더 떠 있었어요. 댓글 창 난리 나기 전에 미리 링크 보내. 회사 사람들 단톡에 뿌리게. 영란은 피식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부사장님, 스포일러 금지예요. 그럼 조용히 자랑만 할게. 우리 집 얘기 만든 사람 내 동생이라고. 그 문자를 보고 나서야 영란은 자기가 진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조금 떨어진 다른 작업실 구석, 지은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메일함에는 가온재단 새 장학생 선발 서류가 떠 있었어요. 이번 프로그램 이름은 두 번째 선택 장학금이었어요. 부모 선택, 출신과 상관없이 본인이 고른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박진석이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너무 감성적인데. 옆에서 이지혁이 툭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선배는 좋죠.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서. 좋지는 않고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서 하지.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어요. 뭔데? 우진이 다시 복학하면 졸업식 가는 거. 이지혁이 웃었어요. 그때는 내가 꽃다발 들고 갈게. 돈 많이 벌었나 보네. 은호야. 왜요? 사람답게 산다는 거 돈보다 비싸. 지은호가 그 말에 웃었다가 금방 진지해졌어요. 알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 값 좀 치르면서 살고 싶어요. 창밖에는 저녁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재판과 구치소에서, 누군가는 장학생 서류를 검토하는 책상 앞에서, 누군가는 웹툰 컷을 그리는 모니터 앞에서, 누군가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기 위해 재등록 서류를 쓰는 책상 앞에서, 누구도 어제 했던 죄와 실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더 이상은 몰랐다는 말 뒤에 숨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